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베가스의 한인 스시맨이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히스패닉계 요리사와 언쟁을 벌이던 중에 스시용 칼에 완전히 난자당해서 피살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뉴욕 등 동부 지역에서 이 겨울 등반을 하기 위해서 서부 워싱턴주의 이 험준한 산에 올랐던 한인 4명이 사망하는 등의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인 관련 사건 사고가 오늘 좀 많은데요. 잠시 후에 이 내용은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특급 정보는요, 유아용 분유, 이 엔파밀 리콜 됐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이제 보너스 뉴스는 튀르키예에서 앞으로 또 닥칠 수 있는 지옥 같은 여진 가능성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소식부터 이 마음 무거운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저로서도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알 권리를 찾아서 오늘도 이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국 전역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람이 1,096명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자체 집계를 토대로 이를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는 전년도 1,048명을 넘어서, 그러니까 2021년도 1,048명을 넘어서서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작년에. 그리고 2017년 이후 6년째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경찰의 총기가 쉼없이 불을 뿜은 한 해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65일을 통틀어서 경찰 총격 사망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날은 단 15일 뿐이었습니다. 2살짜리 유아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가 하면, 또 과거에는 사망자 수가 이 90명에 이르는 월 사망자 수가 이 90명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습니다만은, 지난해는 예외 없이 매달 90명 가까이 경찰의 총에 숨졌습니다. 총기가 발사된 상황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시간주의 한 경찰관은요, 26살짜리 콩고 난민 출신 청년의 뒤통수에다 대고 총구를 겨눈 후에 방아쇠를 그대로 당겨버렸습니다. 이 경찰관은 해고됐을 뿐만이 아니라 2급 살인죄로 재판에까지 넘겨졌지만 본인은 정당방위였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텍사스주 샌앤토니오에서는 13살 소년 안드레이 허난데즈라는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허난데즈라는 소년은 절도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자신을 추적해온 경찰에게 일부러 충돌하는 등의 경찰을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은 추가 충돌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총기를 발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쏜 경찰관은 그 말 한마디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가정폭력에 대한 출동에서도 경찰 총기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최연소 경찰 총기 사망자로 기록된 2살짜리 여아 크래슐린 크로포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2살도 채 안 됐습니다. 이 크로포드의 사망도 이 가정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겠습니다. 당시 이 크로포드의 아빠는 캔자스에서 캠핑카에 탄 채 딸 크래슬린 크로포드와 그리고 아내를 인질로 잡고 경찰을 향해서 총기 약 90발을 발사하면서 심각하게 대치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살해당한 상태였는데요. 이때 경찰이 캠핑카에 총 1발을 발사했는데 그 총알이 하필이면 크래슬린 크로포드를 맞췄습니다. 경찰이 이 캠핑카에 진입했을 때는 일가족이 모두 숨진 채였습니다. 용의자였던 아빠는 자신에게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서 목숨을 끊은 자살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수십 발의 총격을 주고받았습니다만은 안에 있던 부인도 살리지 못했고, 또 2살짜리 여아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죽었고요.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용의자까지 자살한 후에야 그렇게 상황을 끝낸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경찰 총기 사건이 급증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사실 사건 전후 사정이 너무 다양한 데다가 미국 전역에 18,000여 개 이 경찰 관서가 있고, 또 그 경찰국마다 매뉴얼이 조금씩은 다르고, 그렇게 상황이 다 다른 그런 만큼 경찰 총기 사망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을 딱 하나로 꼭 짚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찰서별로 봐도 이 해마다 숫자 자체도 좀 들쑥날쑥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한 어떤 경향을 찾아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미국 내 이 총기 구매가 늘리면서 총기를 보유한 용의자들도 많이 늘었고, 이에 따라서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대응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을. 또 경찰관의 과도한 무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이 사실 지금 말만 많고 시끄럽지 딱히 뭐 하나 제대로 된 정책 하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시간만 끌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의 총기 사용이 흑인에게 비교적 집중되는 것은 통계상에서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찰 총기 사망자 가운데 흑인의 비율이 미국 전체 인구에서의 흑인 비율이 차지하는 소위 그 인구 비율보다 2.5배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언제 총기를 사용하고 언제 민간인을 다치게 하는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이 언제 총기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와 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 한번 몇 번 다시 한번 되새겨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좋은 정보가 될 만한 소식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이 미국 내 중고 전기차 구매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되면서 그 수혜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중고차 딜러들이 일부 차량의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기차이면서도 중고차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IRA는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새 차 외에도 중고 전기차의 경우 구매 시에도 최대 $4,000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자, 중고차 거래에 연방정부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벌써부터 보조금 수혜 요건 등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예를 이제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중고 전기차의 보조금은 신차와 달리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건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중고 전기차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만들었든 아니면 한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든 중고 전기차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자, 우선 출고한 지 2년 이상 된 중고차여야 하고, 그리고 판매 가격은 $25,000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출고된 지 2년 이상이라는 건 사실 억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가격이 $25,000 이하여야 한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중고차 딜러가 가격을 조금 낮추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고 전기차 이 딜러들이 지금 $25,000가 많이는 아니고 조금 넘는, 그러니까 $30,000, $35,000 이렇게 되는 거를 25,000 이하로 팔 수는 없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500불, 1000불 아니면 1500불 요 정도 넘는, 보통 때 같으면 그렇게 팔 만한 그런 차량에 대한 가격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25,000 이하로 맞추는 거죠. 실제로 미국 내 한 중고 전기차 전문 딜러 측은요, 바로 며칠 전에 $26,000는 받아야 했을 쉐보레 볼트 차량의 가격을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24,900로 책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딜러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렇게 가격표를 다는 순간 조금 바보 같은 행동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는데, 가격표를 달고 돌아서자마자 하루도 안 돼서 이 차가 팔려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딜러는 그래서 이제 보조금 수혜 조건인 $25,000 이하로 팔아도 이익을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는 그런 매물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보조금 혜택 신경 안 쓰게 $30,000 넘는 그런 이상인 것들만은 집중적으로 지금 사들여서 팔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중간한 27,000~28,000짜리 그런 $27,000~28,000짜리 그런 차량은 슬쩍 피하는 겁니다. 26,000불 이하 또는 아예 30,000불 이상.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일 중고 전기차를 사실 생각이시다면
$25,000 이하. 그것도 $24,999짜리라고 붙여 있으면, 요거는 세제 혜택 그 프로그램이 있기 전에는 $26,700 정도 돼야 살 수 있는 차였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겁니다. $25,000 이하, $24,900불 정도 되는 차량 사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세액 공제도 받고, 사실 이게 이제 세액 공제가 아니었다면 $26,000짜리 이제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최근 미국 인구조사국 집계에 따르면 작년에 다른 주로 이사한 미국인은 120만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른 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가 됐든. 근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 즉 전출자가 많은 상위 5곳을 주별로 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주, 뉴저지주, 매사추세츠주 등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주는요, 모두 큰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진보텃밭입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니까 이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는다라고 이제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인구가 많이 유입된, 즉 전입자가 많은 상위 5곳을 볼까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테네시 주였습니다. 이 역시 공교롭게도 모두 남부의 보수 텃밭으로 대부분 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반대로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인구 이동의 결정적인 요인은 세금 부담이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빠져나가는, 즉 전출 인구가 많은 5곳의 유효 세율은 평균 11.5% 이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 즉 유입 인구가 많은 5곳의 유효 세율은 9.9% 이하였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텍사스, 테네시 등 이 지역은 개인소득세나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가 아예 없는 주들이고요. 또 인구는 총 66만 명 이 주는 그렇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캘리포니아처럼 소득세 13.3%에 대해서 또 부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누진 세율까지 적용한 그런 주에서는 총 54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날씨 좋은 곳으로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씨 좋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됐었는데 요즘엔 날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이 너무 자꾸 오르니까 세금 때문에 지겹다는 말을 남기고 날씨가 좀 덜 좋아도 세금 적은 곳으로 이사가는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빠르면 올 여름에 미국은, 즉 미국 연방정부는 현금 보유고가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뭐 논리적으로 따지면 파산해야죠, 나라가. 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 올 여름이나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X데이트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X데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D-Day 뭐 이런 것도 있듯이 X데이트입니다. 이 X데이트라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6월 초부터 6월 중순 사이에 연방정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에 가깝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을까지도 안 갈 것이다. 빠르면 6월 초, 늦어도 6월 중순 안에 연방정부의 현금이 바닥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미국의 그 연방의회 예산국은 그 X데이트의 도래 시점을 빠르면 7월, 늦으면 9월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6월 초나 6월 중순쯤으로 크게 앞당겨진 것입니다. 연방정부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과 세계 경제에 미칠 후폭풍을 고려해서 정치권이 이제 초당적으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는 지적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는요, 31조 3,810억 달러입니다. 31조 3,810억 달러. 그러니까 31조 3,810억 달러 아래로 부채를 지고 있으면 우리 연방정부가 이 파산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그 목을 찼어요. 이거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한도를 좀 올리는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숫자적으로 숫자 노름이죠. 숫자 노름. 사실 따지고 보면 계속 빚을 지고 있는데 숫자를 조정하면서 이 디폴트 선언 안 할 상태까지
그럼 간다, 우리는 디폴트 선언 안 할 상태다. 그렇게 상황을 억지로 만드는 숫자 노름입니다. 지난달 19일 미국 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이미 사실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아직 디폴트 선언하지 않느냐? 재무부가 공공 분야 투자를 계속 미루면서 돈을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있고요. 또 정부 보유 현금을 활용해서 이 급한 것부터 돌려막는 그런 특별 조치를 지금 단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폴트 자체를 지금 억지로 일단 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실 디폴트나 마찬가지죠. 이 하원에서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걸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삭감하겠다라는 조건에 합의를 하면 부채 액수를 상향하는데 우리도 같이 합의를 해주겠다, 이런 상황이죠. 공화당 쪽은. 그런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런 조건을 갖다 붙이지 말라라면서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둘이 만나서 담판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구를 그때 찾지 못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그래서 이제 특별 조치로 연방 정부가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도 6월이 한계다 라면서 한도를 빨리 서둘러서 높여달라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쭉 들으시면서 그런 생각 드셨죠? 아니 뭐야, 이미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가 부채를 선언해야 될 정도로 갔는데 그걸 자꾸 뭐 액수 숫자만 좀 고치면서 부채 디폴트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억지로 가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 맞습니다. 네. 자, 미국은 실컷 돈 쓰고 모자라면 부채 처리해버리고 또 부채가 너무 많아지면 파산 불러야 하는데 파산 안 부르고 한도를 높이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네.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그런 의구심, 뉴스를 들으시면서 가끔 생각나실 겁니다. 또 그런 의구심을 뉴스를 들으시면서 가지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사실 그 설명이 너무 길어서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벅차고요. 추후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영상과 관련해서 가상으로 제목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지금 임시로 가상으로 제목을 좀 붙여본다면, 부채가 늘어나도 망하지 않고 있는 미국, 그 이유는 정도로 제가 제목을 좀 임시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요 정도 하고요. 예고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셔야 할 게 좀 너무 많아서요. 다음 소식으로 제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 미국 내 한인 관련 사건 사고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살인 사건입니다. 라스베가스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스시면 한인 남성이 직장 동료가 휘두른 칼에 찔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올해 42살인 한인 임태경 씨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라스베가스에 있는 홋카이도 스시집에서 칼로 목과 등을 무려 8차례 이상 찔려서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습니다만은 안타깝게 나흘 만인 지난 19일 숨졌습니다. 피해자 임태경 씨는 해당 업소에서 스시맨으로 일해왔고, 용의자는 평소 임 씨와 함께 일하던 30대 후반의 이 식당의 주방요리사 히스패닉계 남성 호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식당 업주에 따르면 이날 음식을 주문받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생겼고 급기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방요리사인 히스패닉계 직원 호세가 주방에 있던 스시칼로 임태경 씨를 8차례 이상 찔렀다라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평일 점심시간, 난 12시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평일 점심시간, 손님들이 많이 몰려있는 가운데서 발생해서 이 식사를 그 시간에 하던 손님들이 이 상황을 다 현장에서 목격하게 되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목격지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들이 이를 목격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손님 가운데 한인 의사분이 한 명이 계셔서 그분이 이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피해자의 지혈을 하면서 열심히 도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 숨졌죠.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피해자 임태경 씨는 지난해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해서 해당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는 원래는 이제 LA에서 스시 기술을 배웠지만 취직할 곳이 LA에서는 마땅히 없자 지난해 라스베가스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태경 씨는 미혼이었고요. 가족들은 다 한국에서 사는데 아버지는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알려졌고 어머니는 치매로 인해서 양로원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그래서 가족으로는 이제 누나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또 그분도 어렵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제 지인들이 전했습니다. 때문에 아직 이 사건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인들은 전했습니다. 라스베가스 측에서는 고인의 가족이 없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며 또 고인의 장례 비용과 또는 시신 운구 비용 등이 하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라스베가스 한인회 측이 도움을 요청하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또 다른 한인 관련 사건 사고인데요. 지난 월요일은요, 미국의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였죠. 그 연휴였습니다. 월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연휴를 맞아서 뉴욕에서 시애틀로 원정 등반에 나섰던 한인 산악회 회장과 회원 등이 눈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습니다. 모두 4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습니다. 현지 셰리프국은 산악구조대를 꾸렸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서 현재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주 이 챌런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시쯤 시애틀에서 동남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진 알파인 레이크 원더니스 이 콜척 피크라는 곳, 이 큰 산맥이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콜척 피크라고 부릅니다. 이 콜척 피크 등반에 나선 뉴욕 한미 산악회 소속 한인 7명 가운데 4명이 약 6,000피트 지점에서 눈사태에 휩쓸렸습니다. 눈사태에 휩쓸린 한인 4명은 등산로 절벽에서 약 500피트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눈사태에 깔렸던 뉴욕 한미산악회 조성태 회장과 박승찬 전 회장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성태 회장은 골절을 심하게 당해서 전혀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다행히 박승찬 전 회장은 이 베이스 캠프로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재미대한산악연맹 오석환 회장은 이에 대해서 박승찬 전 회장이 구조 요청한 후에 조성태 회장이 기다리던 지점으로 다시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조 회장은 동사한 채 사망한 채, 동사해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망으로 추정되는 실종자 2명은 눈사태로 인해서 찾을 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의 시신도 헬기가 뜨지 못해서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눈사태로 인한 실종자는 올해 60살의 한인 여성 이모 씨와 또 60대 남성 박모 씨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챌런 카운티 셰리프국은 조난사고 피해자는 모두 뉴욕주, 뉴저지주, 코네티컷주 등 동부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종자와 사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생명에 지장이 없이 안정을 취하고 있다라면서 산악구조대 22명이 구조에 나섰지만 눈보라 등으로 인해서 현장 재접근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시애틀 한인 산악회 4명과 뉴욕 한미 산악회 회원 7명이 같이 지난 17일부터 이 콜척 피크 등반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고 전날 강풍이 너무 심하게 불고 또 눈보라가 심하게 쳐서 시애틀 산악회 팀은 먼저 하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뉴욕 팀은 멀리서 이제 시애틀까지 원정을 왔다라는 그런 의미 때문인지 정상 등반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발 8,705피트입니다. 이 산 정상은 그리고 미터로 본다면 2,650m인데 이 콜척 피크는 북미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산악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경사도가 또 이 50도에 이르고 산세가 매우 험해서 이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날 등반에 나섰던 뉴욕 한미 산악회 회원 7명은 모두 콜척 피크 등반은 처음이었다라고 합니다. 뉴욕 팀과 함께 등반에 나섰던 시애틀 한인 산악회 측은 구부 능선까지 거의 다 같이 갔는데 눈보라와 강풍이 너무 심해서 시애틀 팀은 포기하고 먼저 하산했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하지만 뉴욕에서 오신 분들이 현지 지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가파른 등산로에 쌓인 눈 위에 있다가 그대로 휩쓸려 내려간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 챌런 카운티 셰리프국은 기상 조건이 나아지는 대로 구조 헬기를 띄워서 조 회장의 시신을 먼저 수습하고 그리고 실종자 찾기에 나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지 구조대 측은 눈 쌓인 고봉을 오르는 이 등반의 경우에 더더욱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라면서 몇 가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 몇 가지 주의를 제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가는 지역의 기상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둘째, 고산 환경에 대비해서 등산용 아이젠, 얼음도끼, 적절한 복장 등으로 철저하게 준비할 것. 셋째, 파트너와 함께 산행할 것. 즉, 혼자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2명, 3명도 모자라니까 사실 좀 파트너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동반 등반을 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넷째, 스팟 또는 인리치 등 GPS 장비를 구입할 것, 구비할 것입니다. 이 GPS 장치를 반드시 구비해서 올라갈 것,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다섯째, 휴대폰은 완전하게 충전한 후에 거기다가 또 추가 배터리까지 챙길 것. 여섯 번째, 행선지와 출발 및 예상 귀가 시간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릴 것.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르는 것은 확신이 없다면 절대 오르지 말 것 등을 조언했습니다. 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안타까운 한인 사건 사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기용 분유, 이 엔파밀 프로서비 심플리 플랜트 베이스드 유아용 분유. 이 엔파밀 유명하죠? 요즘 아이들 다 엔파밀, 시밀락 엔파밀인데, 과거에는 이제 시밀락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엔파밀도 많이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콜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분유에 크로노박터 박테리아가 이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14만 5천 개의 제품이 리콜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요, 해당 소매 업체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FDA에 따르면 크로노박터는 유아에게 뇌수막염 그리고 폐혈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뇌수막염도 무섭습니다만은 폐혈증은 치사량이 매우 높은 그런 질병이죠. 증상은 식욕저하, 처음에는 그런 정도 식욕저하, 그 다음에 발열이 나다가 심한 설사 등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보너스 뉴스 시간입니다. 네, 종말의 징조 같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았고 여기에 묻힐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곳은 더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가 엊그제 한 말입니다. 엊그제? 아니, 지진이 발생한 건 벌써 3주가 가까이 다 되잖아요 하실 텐데, 네, 지난 6일 7.8의 강진이 닥친 후에 그때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계속 강력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엊그제 또 강한 여진을 당하고 이를 겪다 못해 튀르키예 주민들이 한 말입니다. 계속되는 규모 6도 이상의 여진이 지진 생존자들을 지구 종말 같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닥친 규모 6.3의 지진은 집을 잃고 텐트에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트라우마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지난 6일 규모 7.8의 강진이, 이게 본진이죠. 이 강진이 일어난 그 이후에도 강력한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최초 지진이 발생한 이후 보름 동안 무려 6,000번이 넘는 여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규모 4.0 이상의 여진은 292차례 발생했고요. 6.0이 넘는 여진도 4번이나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국은 강진 발생 후에 누적되는 사망자 수가 현재 4만 9천 명이 넘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자고 나면 몇천 명씩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사망자 수를 합하면 궁극적인 사망자 수가 어떤 숫자로 나올지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여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 여진은요, 최초 지진이 일어난 그 진원지 근처나 단층을 따라서 발생하는 걸 여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여진들도 이 최초 지진이 발생한 동아나톨리안 단층대를 따라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진이라고 지금 분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로 인해서 단층대 내에 수많은 단층이 파괴됐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서 300km에 이르는 지표면이 파열되었으며 일부 단층은 9m 넘게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발밑에 있던 땅이 어느 순간 9m 저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진의 파괴력이 이번에 강했다는 뜻입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앞선 지진이 그 뒷 지진을 유발하는 일종의 방아쇠 효과를 내면서 강력한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앞으로 이제 한 달간 일어날 3가지 여진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 그 3가지 시나리오를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현재로서는 90%의 확률로 가장 확률이 높게 치고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규모 5.0 내지 6.0에 이르는 여진이 계속되면서 점차 빈도가 좀 줄어드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중간 규모의 지진은 건물의 내진 성능을 약화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내진 설계로 돼서 내진 공사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자꾸 너무 흔들어대니까 이 내진 설계 성능 자체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내진 공사한 것도 의미 없이 일반 건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오래된 건물에 또는 내진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 지역 가운데에 있는 그런 건물들의 강한 피해를 궁극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이게 이제 확률 90%의 시나리오 넘버 1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확률 10%입니다. 본진보다는 약하지만 규모 7.0을 넘는 그래도 강력한 여진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최초 지진 7.8도 못지않은 피해를 새롭게 또다시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확률은 약 한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7.8도의 본진과 규모가 같거나 오히려 8도 이상의 더욱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피해를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 상상해도 계산이 안 나온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여진이 더욱 위험한 거는요, 건물이 이미 심하게 손상된 데다가 구조 활동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상 구조 활동을 멈췄잖아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제는 생존자 구조 작업이 아니라 피해 복구 작업으로 전환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여진이 본진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2011년 9월 뉴질랜드에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발생한 그 지진 때문에 발생한 피해 기억하시죠? 2011년 9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는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해서 185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은요, 그보다 1년 전에 발생한 규모 7.1의 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진보다 규모는 작았습니다만 피해는 더 파괴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복구 작업을 시작한 튀르키예 주민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여진의 가능성, 즉 지진의 공포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지진은 본진이 워낙 강력했던 탓에 강력한 여진이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습니다. 방아쇠 효과라고 불리는 그런 현상인데요. 방아쇠 효과, 트리거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게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 년 후에도 여진을 내기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때문에 불안한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으로 한 차례 대참사가 일어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고 지구 종말 같은 공포를 매일매일 느끼며 살고 있다는 튀르키예 주민의 그 앞서 증언이 이제야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확실하게 공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연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수십만 년을 이렇게 내려져 왔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어제 바쁘셔서 오늘 바쁘니까 내일 구독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은 그럼 오늘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바쁘신 분들은 내일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요, 더더욱이 특별한 감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